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팔레트 김석희입니다. 저희 문학팔레트에서는 작가 인터뷰 외에도 여러가지 새로운 콘텐츠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하는 컬처 스페이스에서는 여러가지 문화 이야기를 합니다. 피아노 건반이 내는 소리와 소리 사이에 무수한 음이 존재하죠. 그리고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에도 무수한 수들이 존재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형화해서 어떤 문화는 이렇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문화는 이렇다, 일본 문화는 이렇다, 이렇게 정형화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는 사실은 개인의 숫자만큼 다양한 그런 문화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개인의 숫자만큼 다양한 문화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컬처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네, 우선 일본 이야기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왜 일본 이야기로 시작하냐고 물으신다면 제 전공이 일본이기 때문이겠죠. 네, 일본 문학과 일본 문화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후에 계속 일본 관련된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일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제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벌써 여러 해 동안 국화칼이라는 책을 가지고 교재로 해서 강좌를 운영을 해왔어요. 그래서 졸업생들하고 국화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국화칼은 1946년 정도에서 이야기가 끝나거든요. 1946년 정도에서 이야기가 끝나니까 그 이후에 일본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업이 계속 끝났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그 이후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이 코너를 마련한 것도 있습니다. 자, 잠깐 인사를 하면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다들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이 코너를 보면 좀 반가웠으면 좋겠고요. 이 프로그램을 어느 분이 보고 계시는지 저로서는 사실 다 확인할 길이 없지만 네,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고요. 네. 자, 그럼 1945년 이후에 일본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1945년 이후의 일본 문화 이렇게 얘기하면 45년이라는 그 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네,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은 일본의 패전이 있었던 해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고요. 네, 1945년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상 일본사를 근대와 현대로 나누어요. 사실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근대와 현대를 나눈다든지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어제까지는 근대고 오늘부터는 현대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 웃기죠, 사실은. 하지만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의 이야기를 보통 이제 현대사로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죠. 1945년에 일본의 패전과 함께 한국은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는 당연히 일본 문화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식민지기의 영향도 있었을 거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어떤 연관성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타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죠. 네. 여러분 어릴 때 TV 좋아하셨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안 나오면 막 울기도 하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네. 저는 TV보다는 테레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거든요. 지금도 테레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테레비라고 부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싶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이야 TV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틀어서 볼 수 있고 넷플릭스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채널도 3개밖에 없었어요. KBS 9번, 네. 그때는 제1방송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TBC가 있었고요. 7번. 이 7번 방송이 나중에 제2방송이 돼요. KBS 제2방송이 돼요. 그리고 MBC는 저 어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채널밖에 없었고요. EBS도 나중에 생겼어요.
그 세 개 채널이 그나마 이제 또 어린이 프로는 6시 정도에서 해서 만화를 2개 정도, 그러니까 만화나 무슨 인형극 프로 같은 거 이런 거를 해서 2개 정도를 볼 수 있는 시간밖에 없었어요. 7시가 지나가면 7시 뉴스가 나오고 7시 뉴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른들 프로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잠깐을 놓치면 그 어린이 프로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였어요. 고교야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생방송 때문에 이제 만화가 결방이 되거나 막 이러면 제가 막 엄청 서운해가지고 정말 막 엉엉 울었던 기억도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웃으면 보기 와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뭐 유머 1번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제가 더 컬럼니스트에 쓴 적도 있습니다만, 예. 지금도 확실하게 기억나는 게 이제 구봉서 씨나 장소팔, 뭐 고춘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만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일본 문화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코스염이라든지 이렇게 그 차림새 뭐 이런 건 물론이고 생김새 뭐 하여튼 그 개그의 스타일 이런 게 비슷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을 보는 것이 한국을 보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담은 좀 끝나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1945년 일본 대중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여러분은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해방이 되고 GHQ가 일본에 들어가죠. 제너럴 헤드쿼터스의 약자입니다. GHQ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합군 사령부,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에 파견이 되어 연합군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이 들어가는 거죠. 미 군사령부가 일본에 설치가 됩니다. 네. 1945년 8월 30일에 메가더가 일본에 도착합니다. 네, 메가더는 보수적인 정치 사상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메가더에 관한 에피소드를 잠깐 얘기하면 1929년 대공황 때 그 1차 세계대전 참전군인들이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땅을 파고 막 판잣집을 짓고 그러면서 밀린 그 임금의 지불을 요구했어요. 그때 11,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후보 대통령이 한 사람당 뭐 얼마간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면서 다 이제 많이 흩어졌는데 10만 달러를 준다고 했나 그래요. 그래서 10만 달러를 지불을 약속하고 다들 흩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5,000명 정도가 남았어요. 자, 근데 1932년 여름에 기병대와 보병대를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나머지 5,000명을 해산시킨 사람이 메가더였습니다. 네, 이 일로 메가더는 일약 유명인이 됩니다. 메가더의 부하들은 대체로 메가더와 전투를 같이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루즈벨트의 그 대통령 시대에 뉴딜 정책이 있었죠. 뉴딜 정책을 보며 자란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패전 사회와 경제, 생활 양식 뭐 이런 것들을 국가가 통제하고 지원하고 조성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당연하다라고 믿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패전 직후에 미국에 그 보고되지 않은 일본의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하는 게 이들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은 그 2개의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각각의 진영을 대표하는 사람은 찰스 윌로비와 커튼이 휘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네, 2사람 다 소장이었고요. 그래서 찰스 윌로비는 1940년 이후에 필리핀에서 메가더의 참모로 활동했습니다. 네, 정보와 첩보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원래 전쟁 전에도 일본의 사상경찰이 있었죠. 사상경찰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일본의 그 공산주의자들이나 이런 정보를 메카시, 빨갱이 잡기의 지휘자로 알려진 메카시에게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커튼이 휘트니는 민생을 담당했어요. 그래서 전전에는 필리핀에서 변호사로 일했고 메가더의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1940년에 육군 소장이 됐고 필리핀 반일 게릴라전을 지휘했어요. 1943년에 태평양지구 미 육군 민생국 국장으로 임명이 됐고요. 1945년 8월 30일에 메가더와 함께 일본에 도착합니다. 네, 그는 평생 메가더에게 충성했던 인물입니다.
네, 뒤트니 소장 수하 중에 찰스 카데스라는 대령이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이 코넬대와 하버드대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 루즈벨트 내각의 내무부 장관이 되었던 해럴드 이케스 밑에서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1942년에 군에 들어가서 유럽과 독일군 점령 지역에서 행정을 담당했어요. 젊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학력도 뛰어나고 그런 인재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이 1945년 8월 30일에 워싱턴에서 점령 정책에 관한 문서를 잔뜩 가지고 일본에 도착합니다. 네, 찰스 카데스 대령은 일본의 새로운 헌법 초안을 작성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네, 이 헌법의 초안은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그 조항이 있잖아요. 네, 헌법 구조 2항, 그 조항으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농지개혁, 재벌 해체, 전시 지도자 추방 정책을 실시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권력을 무너뜨리는 작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예, 그런데 이 찰스 카데스가 핵심 참모 두 사람의 한 사람이었던 윌로비 소장의 미움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래저래 흠이 잡히던 끝에 도리어 자작 부인이라는 사람과 일본 여성과의 연문설이 문제가 되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일본의 점령 통치를 담당하게 된 메가더는 천황보다 우위에 있었어요. 최고 통치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천황제를 없애지도 않았고 일본의 정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유지했어요. 예. 천황과 정부를 활용하고 또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을 때는 그 정부 기관이나 그 인원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부장적인 태도로 개혁을 추진했고 미국 의회 연설에서 일본인들의 정신연령은 12살짜리의 정신연령이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그 일본인들의 분노를, 원래는 굉장히 일본 사람들이 메가더를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굉장히 분노를 샀다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점령군은 전범 재판을 통해서 전시 지도자를 처형하거나 추방했죠. 그리고 사상 경찰도 폐지했어요. 그리고 재벌을 해체합니다. 네, 농지 개혁을 실시해서 일본 농촌이 크게 변화를 가져오죠. 그리고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비로소 이때 생깁니다. 자유주의에 근거한 이런 개혁들은 후에 일본인들의 정서에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제 일본 문화에 당연히 변화가 찾아오겠죠. 네, 대표적으로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한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한다면 남녀 교제 풍속의 변화를 꼽고 싶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남녀 교제의 모습은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서서 걸어갈 때 여성이 남성 뒤에 따라가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남성과 여성이 나란히 걸어가면 그때까지만 해도 경찰이 풍속문란? 하여튼 이런 혐의로 그 자리에서 직결 심판을 해서 벌을 받기도 하고 벌금을 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랬다는 글을 여기저기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의 그 변화를 이런 일본 문화의 변화를 잘 담은 사진가가 있어요. 이무라 이헤라는 작가인데요. 오늘 이분의 사진을 한번 쭉 보면서 코너 소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만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만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후 일본의 이야기를 조금 연결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기대해 주세요.